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신임 CEO 임명 효과로 랠리를 펼쳐온 인텔의 주가는 급락했습니다. 세계 최대 파운드리 반도체 업체인 TSMC가 인텔 파운드리 부문 인수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이 소식에 인텔은 그간의 상승분을 일부 반납하며 장을 마쳤습니다. 테슬라가 캘리포니아주로부터 자율주행 전 단계 면허를 획득하고 투자사 캔터 피츠제럴드가 투자 등급을 상향했다는 호재가 전해지자 간만에 주가가 5%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유럽연합이 구글과 애플을 정조준하고 나섰습니다.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은 빅테크 갑질 방지법 위반으로 과징금 부과가 예고됐고 애플은 아이폰 생태계 개방을 명령받았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압박 속에 EU가 빅테크 견제 카드를 꺼내면서 무역 갈등이 심화될 우려가 제기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백악관을 통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우크라이나의 전력 및 원자력 발전소의 미국 소유를 언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우크라이나 지원 대가로 히토류 등 광물 개발권에 이어 에너지 인프라 사업권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진행의 이가은입니다. 어제 뉴욕 증시는 상승세를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기다렸던 FOMC를 소화를 했고요. 결과는 예상대로 동결이었습니다. 여기서 나왔던 코멘트를 좀 보면요. 일단은 올해 연내 이제 2번 인하하는 건 그대로 유지가 됐고요. 관세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높아지긴 했지만 이건 단기적일 것이다라고 코멘트를 좀 주게 되면서 시장이 안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QT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QT는 긴축의 한 방법이죠. 월 한도를 250억 달러에서 50억 달러로 하향 조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만큼 연준이 시장 안에서 빨아들이는 그 유동성을 줄였기 때문에 시장 안에서 돌 수 있는 부분이 좀 더 여유가 생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파월이 어제는 도와준 시장이었는데요. 오늘 개장하고 나서는 우리 시장에서 어떻게 반영하게 될지도 함께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 저희가 준비한 코너부터 함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첫 번째 코너로는 빅애플 스탁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로 리턴 홈 준비되어 있는데요. 나사에서 이 9개월 동안 집에 돌아오지 못했던 우주 비행사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일지 경제 키워드 통해서 살펴보겠고요. 이어서 코인 라이브를 통해서는 코인 뉴스들 살펴보겠습니다. 아마 새벽 사이에 들으셨겠지만 SEC가 리플, XRP와 관련해서 소송을 철회했다라고 하죠. XRP 가격도 급등세를 현재 보이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들 담고 있을지 잠시 후에 함께 체크해 보시죠. 자, 그럼 출발 증시와이드 1부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코너 빅애플 스탁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서울경제TV 윤경철 본부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네, 굵직한 이벤트인 FOMC를 소화하고 난 아침입니다. 오늘 개장하고 나서는 어떻게 반응하게 될지 함께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경제 키워드 통해서 오늘의 전략들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는 리턴 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나사의 우주 비행사가 무려 9개월 만에 귀환을 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는 나사가 이 정치적인 이유로 귀환을 좀 늦췄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어떤 내용일까요? 사실 베리 윌모어랑 이제 수니타 윌리엄스가 이제 9개월 만에 이제 지난주 현지 시간이죠. 화요일 날 오후 6시경에 이제 대서양 앞바다에 이제 인근 해상에 착수했습니다. 사실 되게 반가운 소식인데 이 소식에 대해서 이제 나사를 두 사람이죠. 늘 두 사람이 함께 움직이는데 트럼프와 윌런 머스크가 이제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원래는 이제 일주일 만에 귀환해야 되는데 무려 9개월이나 이제 우주 정거장에 머물렀습니다. 이에 대해서 원래는 이제 바이든 정부가 일부러
머물게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각각 이유는 다릅니다. 트럼프는 바이든 정부가 일부러 정치적 목적으로 이제 머무르게 했다는 거고, 그다음에 일론 머스크는 원래는 스페이스X를 이용했으면 바로 돌아올 수 있었는데 보잉사를 위해서 자신을 미워하기 때문에 스페이스X를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머무르게 했다라는 이유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이 이야기는 각각 뭐 어떻게 보면 맞는 얘기가 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아니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요 부분에 관해서는 이제 각각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두 사람은 우주정거장에서 총 285일간 체류를 했습니다. 지구를 약 4,600번 정도 공전을 했다는 얘기고요. 상당히 오래 머물렀죠. 그리고 이제 사실은 2024년 6월 6일 날 우주정거장에 이제 사실간 8일간 단기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스타라이너는 사실 보잉사 제품입니다. 그래서 시스템 결함으로 귀환 일정이 무기한 연기됐고요. 원래 이거는 유인 셔틀입니다. 유인 셔틀이기 때문에 먼저 사람이 이제 타고 왔다 와야 되는데 결함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인으로 다시 혼자 돌아오게 됐고요. 수건 없이 빈 상태로 지구로 돌아오게 됐고, 2023년 이제 9월에 이제 혼자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고, 이제 그 후에 이제 계속 여러 가지 시도를 했지만 못 돌아오게 됐고요. 이번에 이제 다시 스페이스X 제품으로 해서 이제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돌아오게 되니까 이제 일론 머스크와 두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이제 이렇게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나사는 안정상의 이유로 결정된 것이며 정치적인 고려는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나사의 전 국장이었던 부분도 제한된 사항이 전혀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서 이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우주 비행사가 기존의 계획이 한 8일 정도였는데 네네. 그거보다도 훨씬 더 뒤 이어가지고 지금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사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 개입은 없었다라고 반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머스크는 자기가 나사에 조기 귀환을 제안을 했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나사는 공식적인 제안을 받은 적이 없다라고 발표를 한 바도 있습니다. 누구의 말이 맞을지 사실 알 수 없지만 어떤 의견을 좀 갖고 계실까요? 일단 이 정치 쟁점화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좀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은 트럼프하고 이제 일론 머스크는 서로 이유가 좀 같으면서도 다릅니다. 일단 트럼프의 동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사실은 바이든 행정부의 나사의 운영에 대해서 정치적 쟁점을 하고 싶은 게 좀 있습니다. 미국의 우주 정책을 강화하고 나사의 예산 확대를 하고 있는데 이걸 낭비했다는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대로 운영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거고요. 우주를 이제 대선 정책에 대한 이슈로 좀 만들고 싶은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주군을 창설하면서 아르테미스라는 이 프로그램 달 탐사를 민간 우주와 협력을 좀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제대로 못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요. 자신의 얘기한 우주 정책이 더 낫다는 얘기를 좀 하고 싶은 생각이 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머스크하고 이제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는 거 있고요. 머스크는 좀 약간 같으면서 좀 다른 부분이 있는데, 늘 이제 이 바이든 정부 때 자신이 이제 그 테슬라의 전기차 정책뿐만 아니라 스페이스X도 약간 차별을 받았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잉과 나사를 이제 스페이스X가 경쟁을 하고 있는데 크루 드래곤이라는 이 셔틀이 있습니다. 이게 스타라이너와 경쟁을 하고 있었는데 약간 차별을 받았다는, 실제로 약간 차별을 받은 느낌도 좀 있어요. 그래서 요걸 이용할 계획이었었는데 이걸 이용했으면 충분히 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거를 너무 이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사실 스타라이너를 너무 감싸는 바람에 못 돌아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약간 나사하고 긴장 관계를 약간 형성하고 있으면서 이러다 보니까 얘기하고 있는데, 일단은 많은 사람들은 약간 나사 쪽의 이야기에 힘을 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머스크가 공식적으로 조기 귀환을 제안했는지에 대한 서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있으면 서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서류가 없고, 오직 서류라고 하면 X에 자신이 남긴 글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임무 계획과 안전을 이유로 연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런 데 대한 설명도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약간 정치적 공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일단 지난해 6월에 이제 우주선인 스타라이너를 타고 8일 네. 일정으로 원래는 국제 우주 정거장에 간 건데요. 중간에 이제 헬륨 누출이나 추진기 고장 같은 결함들이 확인이 되면서 돌아오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판단 속에서 지금 시간이 좀 흘렀고 9개월 만에 귀환을 했다라고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보잉 같은 경우에는 무인에서는 성공을 했지만 유인 쪽에서는 네, 문제가 네. 발생을 한 거고요. 스페이스X는 유인도 그렇고 무인도 그렇고 모두 성공한 이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스페이스X와 보잉 사이에서의 경쟁 구도는 앞으로 좀 어떻게 가져가게 될까요? 말씀하신 대로 제가 보기에는 스페이스X가 한 발 앞서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고요. 지금 어쨌든 제프 베이조스도 이 사업에 지금 뛰어들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스페이스X 좀 앞서가는 것 같습니다. 핵심 파트너로 지금
떠오르고 있는 것 같고요. 크루드래곤을 이미 이용해서 여러 차례 왔다 갔다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뢰를 좀 얻고 있는 것 같고요. 이미 제가 볼 때 스타라이너는 이번에 약간 결함이 좀 있는 걸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경쟁 구도에서 한 발 좀 뒤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지금 정부와 가장 친한 게 일론 머스크다 보니까 이 점도 크게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뢰도에서 크게 이제 이점을 얻어서 향후에는 약간 스페이스X가 많이 이용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어쨌든 앞으로는 경쟁 구도가 조금 더 심화될 수 있다라는 부분 짚어주셨으니까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이 우주 비행사들이 기사 보니까 네. 추수감사절도 그렇고 크리스마스도 그렇고 우주에서 보냈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네. 안전하게 귀환을 했다라는 부분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두 번째 키워드는 머스크 CEO 퇴진 만나보겠습니다. 테슬라를 정말 초기에 투자했던 이 투자자들이 네. 오히려 이번에는 일론 머스크 CEO 사임을 촉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어떤 내용일까요? 사실은 이제 테슬라 주가는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사실은 맨 처음 초기보다는 이제 $100 후반대보다는 지금이 뭐 상승한 상황이긴 해요. 물론 이제 $400까지 갔다가 뭐 $600 가니 $1000까지 간다고 얘기한 거보다는 사실은 후퇴하긴 했지만 어쨌든 오늘은 이제 $235.86으로 이제 마감을 했지만 그런 상황이지만 이제 우려를 많습니다. 우려가 많은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초기 투자자인 이제 로스 거버가 스카이뉴스와 인터뷰를 최근에 했습니다. 그러면서 인터뷰에서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 CEO에서 물러나야 된다는 강경한 발언을 했습니다. 이게 사실은 약간 의미 있는 발언이긴 한데 걱정 섞인 게 많은 겁니다. 초기 투자자들이 이렇게 많이 하는 이유가 머스크가 정부 고문을 유지하면 집중을 못 한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뭐 천부적인 어떤 재능이 있고 여러 가지 재능이 있으면서 정부 지원금을 많이 받긴 하지만 이 정부 지원금이 테슬라에게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도 문제인 거예요. 사실 스페이스X나 X 같은 약간 상장되지 않은 물론 머스크에게만 집중되고 있는 것도 약간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이런 것들이 있고 사실 도널드 트럼프 고문역을 맡으면서 정치적 논란에 너무 휩싸이다 보니까 이 부분이 되고 있고 머스크가 정치적 논란이 되면서 이 부분이 경영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너무 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악영향을 미쳐서 이제 테슬라에게 이제 이로우면 좋은데 주가에는 악영향을 미치고 이익이 되는 부분은 모두가 일론 머스크의 개인적인 어떤 상장되어 있지 않은 기업의 이익이 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이제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이렇게 되니까 차라리 CEO를 사임하는 게 낫지 않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이 부분에 관한 게 좀 적인 것 같고 머스크는 현재 이제 테슬라뿐만 아니라 스페이스X, 뉴럴링크, 보링 컴퍼니 같은 이런 여러 사업에 집중하고 있는데 투자자들은 이제 사실은 전기차 시장이 치열해진 상황에서 테슬라 경영이 너무 소홀해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으면서 좀 집중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거부 발언은 사실상 이제 투자자들 불안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 집중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뭐 여러 가지 발언을 계속하고 유럽의 또까지 정치까지 이제 집중을 하다 보니까 사실 언제 경영에 집중하느냐 실질적으로 이제 경영에 집중을 못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또 전기차 시장이 너무 과열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최근에 BYD가 또 이제 여러 가지 개발을 많이 하다 보니까 주가가 하루가 널뛰기로 막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집중을 해달라 이런 요청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떻게 보면 회사에 조금 더 최선을 다해달라라는 메시지로 해석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행정부 일을 맡게 되면서 본 사업으로 하고 있었던 테슬라를 너무 오랫동안 방치했다라는 주장을 좀 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주가도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고 아무래도 정치적인 성향을 네. 좀 드러내게 되면서 여론도 상당히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머스크가 CEO 자리를 유지해 나갈 수 있을지 혹은 새로운 사람이 오게 될지 왈가왈부가 많을 것 네네네. 같은데 어느 쪽이 좀 더 우세하다라고 보세요? 사실은 테슬라에 뭐 일론 머스크 없는 CEO가 없는 테슬라를 상상할 수는 없을 것 같은 생각은 들어요. 사실은 상징적인 인물이고 사실은 주가를 떠받치고 있는 게 일론 머스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좀 힘듭니다. 그리고 이 사회를 대부분 테슬라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의 그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힘들 거라고 봅니다. 사실은 이 경고성 발언이랄 가능성이 좀 높고 사실은 힘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이제 신뢰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주주의 가손을 이제 훼손하겠다기보다는 단기적으로는 힘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근데 계속적으로 이렇게 이제 단기 처방전이나 이렇게 해놓으면 사실은 좀 장기적으로는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고는 봅니다. 이렇게 지금은 이렇게 하지만 계속적으로 방치를 한다면 좀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계속 CEO를 유지하는 것이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뭔가 대책을 내놔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은 듭니다. 네.
그렇죠. 테슬라가 좋은 제품을 사실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CEO 리스크로 이제 잘 팔리지 않는 상황에 처했다라는 부분이 계속 언급이 되고 있는 거고요. 이제는 다른 누군가가 테슬라를 운영해야 할 때다라고 주장이 좀 나온 상황 속에서 앞으로 어떤 이사회에서 어떤 내용들이 나오게 될지 계속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다음 키워드 넘어가 보시죠. 네, 오늘의 세 번째 키워드는 JFK 애서시네이션 파일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최근에 JFK 암살 문서 중에 8만 장을 공개했다라고 합니다. 이 안에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는 걸까요? 사실은 이제 그 전에 몇 번 동안 이제 이 문서를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92년도에 이제 문서를 공개한 적도 있고요. 트럼프 1기 때도 문서를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 문서가 사실은 암살된 이후에 여러 가지 문서를 공개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도 문서를 공개했습니다. 8만 장 정도를 공개했는데 트럼프는 이 문서를 공개한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좀 있습니다. 이제 사실은 자신이 여러 가지로 이제 그전 정권과 다르다는 의미도 있고 트럼프가 이 문서를 많은 사람들이 공개를 원하기 때문에 문서를 공개한 이유도 있는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 문서가 이제 역사적으로 진실을 규명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문서를 공개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음모론을 해소할 생각도 좀 있고 미국 정부의 투명성을 강화한다는 측면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뢰 회복과 추가 논란을 좀 할 것 같고 FBI나 CIA 등 미국 정부의 개인 여부도 확인성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 무엇보다 제가 볼 때는 이 트럼프가 정치적 의도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 계산이 좀 담긴 의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고 트럼프가 전면 공개의 배경에는 이제 딥스테이트라고 음모론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보수층을 결집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있어서 CIA나 FBI나 연방기관은 이제 대신 대중들의 불신을 좀 키우고 있는 상황에서 행정기관들이 이제 약간 말을 잘 안 듣는 상황에서 좀 길들이기를 좀 하면서 자신들의 어떤 보수층들의 어떤 강한 어떤 약간 이 보수층들을 결집하면서 약간 이끌어가기 위해서 이분들 약간 이번에 공개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보수층 결집을 위해서 이렇게 이번에 공개했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존 F 케네디 전 대통령 암살 사건과 관련한 미공개 파일은 현지 시간으로 18일에 전부 공개가 된 상황이고요. 워싱턴 DC 인근에 있는 메릴랜드주 소재 국립문서보관소에서 이제 보관하게 된다면 일반인들에게 직접 열람이 좀 가능하다라는 부분도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일단은 JFK 암살 관련 문서에 대해서 무삭제 공개 결정 그리고 마틴 루터 킹에 대해서는 FBI 도청이나 아니면 사찰 내용 사실도 같이 공개를 좀 하게 됐습니다. 일단 왜 이런 결정을 했는지도 궁금하고요. 향후 미국 사회에는 또 어떤 영향을 같이 좀 주게 될까요? 사실 정부에 대해서 신뢰가 최근에 좀 많이 떨어졌는데 이 신뢰 감소가 좀 있습니다. 사실 JFK 암살이나 도청 공개로 해서 미국 정부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가능성이 좀 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신뢰를 높이겠다는 생각이 있는 것 같고 무엇보다 이제 바이든 정부 때와 차별을 좀 하고 싶은 것 같아요. 늘 얘기를 하지만 트럼프는 이 부분에 관해서 늘 약간 강박관념이 좀 있습니다. 요 바이든 정부 때는 존 F 케네디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늘 그런 것들을 감추지만 자신은 거리낄 게 없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신이 좀 있는 것 같고 특히 킹 목사의 도청을 함으로써 자신은 이런 인권에 대해서 좀 약간 자신은 자유롭다 이런 생각을 좀 하는 것 같고요. 음모론이 계속 있어요. 그러니까 존 F 케네디에 대한 음모론이 있는데 음모론이 없다는 사실 이번에 공개한 내용 중에 별다를 게 없어요. 사실 뭐 그럴듯하게 많은 것들이 있다고 얘기는 하지만 공개된 걸 보시면 별로 없어요. 사실 암살자가 이제 한 명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그대로 동일합니다. 그 내용이 동일하고 별다를 게 없는 내용이 그대로 있고요. 사실은 이제 그 전에 뭐 쿠바에 누굴 만났다라는 내용이 새롭게 바꾼 것이 있지만 크게 달라질 게 없으면서 과거에 이제 그 부분을 하고 다만 FBI가 과거에 인권을 탄압했다는 부분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FBI 조직들에 대한 재점검을 하고 이 부분을 약간 길들이게 한 대부분이 있고 정치적 분열에 대한 심화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수와 진보를 약간 갈라치게 하는 부분이 있어서 보수층에 대한 자신의 어떤 지지를 다시 강화시키는 부분이 있고 진보층을 약간 갈라치게 하면서 약간 지지층을 강화하는 부분이 좀 있어서 이 부분을 강화하기 위한 측면이 좀 있으면서 긍정적으로는 미국의 투명성을 높이고 역사의 진실을 강화할 수 있는 측면이 좀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과거에 이제 정보기관이죠. 그러니까 바이든 정부 때 정보기관의 권력 남용을 재조명하면서 자기와 차별화를 하겠다는 측면이 좀 있으면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좀 강화하기 위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일단은 가장 크게 보면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라는 부분이 될 것 같고요. 정부 신뢰 회복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긍정적일 수 있겠지만 반대로 정치적인 논란이 심화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약간 부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키워드 이어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로는 갈림길에 선 미국 대학 만나보겠습니다. 며칠 전에도 비슷한 내용 이야기 좀 나눠주신 것 같은데 일단 트럼프 행정부에서 대학에 대해서 조사를 하거나 혹은 연방 자금을 좀 중단하겠다라고 압박을 하게 되면서 대학들 사이에서도 문제가 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배경이나 앞으로의 파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상을 좀 하실까요? 사실 이제 콜롬비아 대학이 이제 시발점이었는데 사실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크게 다루고 있지 않지만 미국에서는 이제 크게 다루고 있어요. 사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실 대학은 이제 지성의 어떤 전당이고 여러 가지 자유로움의 전당이라고 할 수 있는데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서는 이제 지금 대학을 조사하면서 연방 자금을 압박하면서 보수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고 대학 내 반여주대주의와 자유주의 학풍에 이제 견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압박하는 주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반유대주의 대응 명목으로 하고 있고 보수적 가치를 강화하고 있으면서 연방자금 지원을 하면서 통제 수단을 하고 있으면서 학문의 자유와 이 특정 대학의 이념을 강요하고 있으면서 이게 되게 문제가 되고 있고요. 대학의 자율성을 되게 많이 훼손하고 있으면서 정치적 개입이 증가하고 있으면서 여러 가지 대학을 어떤 학문이나 연구 발전을 어떤 독립을 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대학의 경쟁력이 되게 저하되고 있습니다. 연구 및 국제적 명성이 훼손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기후 변화나 생물학적 이런 것들이 불평등 그리고 여성의 불평등이나 사회적 불평등 연구가 많이 안 되고 있으면서 해외의 어떤 이런 인재들이 입학하는데 되게 어려워지면서 좋은 인재들이 입학을 안 되면서 이제 유치가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DEI라고 이제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다양성, 포용성 이런 것들이 이제 축소가 되면서 사회적 불평등이 되게 심화되고 있어요. 대학이 사실은 이런 것들을 다른 조직보다는 많이 수용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 수용이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 불평등이 되게 심화되고 있고 보수화 기조가 강해지면서 특히 흑인이나 히스패닉이나 성소수자, 이민자 출신 학생들이 교수진들의 불이익을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되고 있으면서 그리고 이제 반정부적 의견을 내고 있으면 표현의 자유가 위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전혀 못 내고 있는 상황이라서 대학이 정말 이게 대학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게 약간 보수화되는 어떤 집단이 되고 있으면서 이렇게 되면서 이제 대학이 재정적인 압박을 받고 있으면서 독립성이 약화되고 사립이나 공립대나 모두 다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실 대학은 사실은 정부 지원을 받지 않으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미국 대학도 되게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제 하버드 대학도 새로 신규 인력을 거의 뽑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존스 홉킨스 대학도 이제 의료진들이 새로 인력을 뽑지 않아서 좋은 인력이나 연구를 지금 못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새롭게 이제 뭐 아이즈나 이런 연구를 못 하고 있어서 신약 개발이 좀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고 있고요. 자유주의 성향의 대학이나 보수 대학들도 양극화가 되게 심하게 되고 하버드나 스탠포드 대학이나 전통적인 자유주의 대학도 이제 독립성을 이제 강화하려고 하는 이런 생각이 많이 있고 일부 보수적인 대학이라고 이제 리버티 대학이나 힐스데이 대학은 정부 지원을 많이 받아서 더욱더 보수적인 대학이 되고 있습니다. 아이비리그 대학은 아예 이제 자유주의적인 대학들이나 DEI 같은 걸 포기하고 보수적인 대학은 더 보수적인 색깔을 띠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약간 대학들이 점점 더 약간 웅크리게 되는 약간 이런 상황이 더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약간 뭔가 좀 이상하게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가장 자유롭고 또 가장 평등해야 할 공간이 또 대학일 텐데 관련된 내용이 나오게 되면서 분열에 대한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라는 부분 짚어주셨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내걸고 있는 대학 개혁을 좀 살펴보면요. 교육 개혁이냐 혹은 사상 검열이냐 이 사이에서 굉장히 첨예하게 좀 갈등을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향후에 있는 미국 대학에 있어서 구조적인 변화가 발생하게 된다면 어떤 변화가 좀 있을까요? 일단은 이게 지원금이 약해지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자체 검열이 좀 확대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DEI나 교수 무림 프로그램이 축소될 것 같고 기본적으로 교수진이나 연구자들이 단기적으로는 자체 검열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인문사회과학 교과목이 축소될 것 같고 해외에 이제 우리나라나 이제 뭐 아시아나 뭐 이런 쪽에 많은 인력들이 입학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 내 학문이나 이런 표현들이 위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 보면 정치적 양극화가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이런 보수적인 대학들은 더욱 보수화가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진보적인 대학들이 있습니다. 이런 대학들은 더욱 진보적으로 될 것 같아서 양극화가 될 것 같고 이렇게 되면 이게 당이 아닌데 공화당이나 민주당이 아닌데 대학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것 같고 미국 대학이 사실은 상위권 대학을 전 세계 상위권 대학들을 뽑은 한 100개 대학을 뽑으면 거의 70% 이상이 미국 대학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대학을 다녀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대학이 괜찮다는 느낌을 들어요. 그러니까 교육 자체가 미국의 힘은 사실은 빅테크가 많이 나온 이유고요. 대학에 있습니다. 대학에 다녀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대학이 정말 이 교육이 정말 대단하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되면 교육이 무너지면 미국 산업도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미국의 대학이 무너지면서 미국 산업도 무너지게 되는데 이 국제적 위상이 무너지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고등교육의 민영화도 가속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대학이 무너지면 고등교육도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그러니까 고등교육을 바치게 되는 건 이제 대학이 되는 건데 이 교육도 아마 한국처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만약에 양극화되면 한국처럼 될 것 같아요. 미국 교육도. 그렇게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어떻게 보면 양극화가 될 수 있다는 네, 맞습니다. 말씀을 예, 좀 예. 주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대학 내용과 관련해서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개혁이라는 이름 속에서 일단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지만 갈등은 좀 빚고 있다라는 부분도 함께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다음 키워드 함께 만나보시죠. 네, 다음 키워드로는 USAID 해체 위헌 판결 보겠습니다. 연방 판사가 USAID, 그러니까 미국 국제개발처를 해체하기 위한 시도에 대해서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를 위헌 판결을 내렸다라고 합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이거는 일단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트럼프가 행정부 사법 명령을 무시하는 논란에 대한 한 조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너무 많이 무시하는데 그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 미국 연방 판사가 이제 트럼프 행정부 USA 국제개발처 해체를 시도했습니다. 도지부가 이제 이걸 했는데 한 10,000명 정도를 이제 내보내고 여러 가지들을 이제 못하게 했던 게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원조 개발에 대해서 이제 하지 말아라. 연방 판사인 테오드로 청이 이 조치를 미국 헌법에 위반된다라고 판결한 겁니다. 이제 특히 일론 머스크가 법적 논란이 되고 있으며 그가 공식적으로 임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행정기관을 운영하는 것이 맞느냐라고 하는 거를 법적으로 한번 우리가 판단을 해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판결이 좀 중요한 이유는 대통령 행정권이 남용을 견제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트럼프가 사실 너무 법 위에 존재한다라는 이야기가 너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동을 걷는다는 의미가 있고 헌법적 권력 보호를 한다는 의미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의 국제개발 정책에 대한 연속성을 유지하겠다는 의미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사실은 지금 약간 자기가 불리할 때는 자기가 여기서 이제 고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자기가 유리할 때는 자기가 여기서 이제 최고 권위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개입 논란에 대해서 이제 판결을 한 의미적인 그런 의미가 좀 있고요. 행정부의 법원 명령을 무시하는 문제를 다시 한번 부각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판결을 내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연방 법원에 있는 추앙 판사가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인 일론 머스크가 지금 이끌고 있는 도지의 USAID, 그러니까 미국 국제개발처를 폐쇄하려는 추가 조치를 중단하라는 내용에 대해서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라고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머스크의 USAID 해체 시도가 어떻게 보면 여러 면에서는 위헌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측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행정 권한 행사 방식에 있어서 강력한 견제 역할을 좀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한편으로 좀 드는데요. 일론 머스크 내 정부 역할도 좀 논란이 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향후 이 문제들은 어떻게 좀 전개가 될 걸로 보이세요? 사실은 이제 이렇게 절약된 금액들이 돈 같은 것들이 사실은 좋게 쓰이면 상관이 없는데 얼마 전에 보시면 스타링크 본인이 원하는 그런 쪽에 돈이 쓰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옳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래서 약간 이게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트럼프 행정부 쪽에 보면 이제 항소 및 법적 대응을 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회를 통해서 입법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고요. 행정명령을 또 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이제 해체가 아닌 예산 삭감이나 조직 개편이나 이렇게 우회를 할 가능성도 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럴 가능성도 있고 일론 머스크 내부 내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논란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원이나 법원에서 이제 임명 절차를 문제를 지적할 가능성도 있고요. 트럼프나 이제 이렇게 정부 내에서 논란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 일단 트럼프 행정부와 법원 간의 갈등은 더욱더 심화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USAID 내부 내에서도 조직 개편이 될 가능성도 좀 있고요. 일단은 이 법원 판결이 이 해체됐던 인원들을 돌아오라는 얘기가 일단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이제 해체됐거나 어쨌든 이 레이아웃 됐던 해고됐던 분들이 어떻게 되는 분야는 부분에 대해서도 일단 얘기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얘기도 좀 일단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얘기도 있고 머스크의 정치적에 대한 입지 변화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약간 애매한 상태에서 뭔가를 계속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뭔가 명확한 얘기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이 부분들은 없을 것 같고요. 머스크에 대한 민간 기업에 대한 이 영향력도 좀 축소가 돼야 되는데 이게 좀 축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어떤 이 민주당 대 반 트럼프 공화당의 법적 대응 강화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대법원까지 가서 뭔가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고요. 빨리 대법원에 가서 뭔가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일단 소송을 제기한 건 미국 국제처에 대해서 국제개발처 직원들이 지금 현재 소송을 건 상태인 거고요. 머스크가 정부 구조 조정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미국 정부 관료만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했다라고 지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관련된 내용들이 대법원을 거쳐서 또 어떤 내용들이 나오게 될지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마지막 키워드 함께 살펴보시죠. 네, 오늘의 마지막 키워드는 라마 10억 다운로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타의 그 라마 모델이 출시 이후에 10억 회 달러 네네. 다운로드를 좀 돌파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건 어떤 소식일까요? 그 라마가 이제 오픈 소스라고 이제 AI 언어인데 메타에서 나온 언어입니다. 이게 사실은 다른 언어랑 다르게 폐쇄형 언어인데 사실은 챗GPT나 뭐 사실 구글의 언어들은 폐쇄형 언어고 이제 거의 유료화된 언어인데 무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도 군사용 언어로 만들고 막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고 그랬는데 이게 사실은 2023년에 출시 24년 12월만 해도 6억 5천만 다운로드인데 최근에 들어서 이제 3억 5천만 다운로드가 될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약간 오픈 소스로 전략을 바꾸면서 연구자나 기업들이 많이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좀 화제가 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제 AI 언어라는 게 사실은 예전에 OS 전쟁과 좀 비슷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리눅스와 윈도우가 경쟁을 하듯이 지금은 이제 오픈 소스로 따져서 이제 AI가 만약에 라마와 이제 챗GPT가 경쟁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이게 이제 오픈 소스가 10억 다운로드가 라마가 가진 의미 여러 가지가 있는데 AI가 오픈 소스의 AI가 이제 그 최근에 이제 그 딥시크도 오픈 소스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AI가 오픈 소스 AI가 가속화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연구 개발자들이 이제 개발을 할 수 있다는 거, 오픈 소스로 개방을 해서 여러 가지 개발을 하면서 서로가 이제 공유하는 이런 의미가 되는 게 있는 것 같고 대중화가 되면서 기업들이 도입하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체 AI를 적용하면서 AI 기술이 빠르게 개발하는 게 되는 것 같고 특히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이나 인텔이나 퀄컴 같은 기업들이 이거를 자체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하는 거 있는 것 같고 AI 및 연구 기술이 가속화되는 것들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 독점적으로 하는 기업들도 이것들을 자신들도 이게 약간 오픈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고민을 좀 하고 있는 것들이 좀 의미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메타에 있는 오픈소스 AI 모델인 라마가 다운로드 10억 회를 넘겼다라는 포인트 잡아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에 6억 5천만 회를 기록했다라고 하니까 한 3개월 정도 사이에 다운로드가 한 53% 이상 급증한 수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10억 회 다운로드 돌파 이런 수치들이 AI 시장에서는 어떤 영향을 좀 미치게 될까요? 일단 AI 시장 내 경쟁 구도가 좀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오픈 소스 대 폐쇄형 AI 구도가 이제 강화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라마 오픈 소스 기반을 제공하고 있으니까 챗GPT와 이제 구글의 뭐 제미나이나 이런 상대적이나 아니면 엔트로픽이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성도에 이제 서로 이제 경쟁 구도를 형성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구글이나 오픈 AI 쪽이나 이런 정도의 위협을 강화할 수 있을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비스 분야의 응용이 확장되는 분야가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최근에도 이제 요거를 의학 분야나 이런 부분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맞춤형 AI도 많이 개발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만 요렇게 이제 이게 이제 오픈으로 되다 보니까 이게 무료로 되다 보니까 이게 약간 이제 자신들이 이제 약간 규제에 관한 부분이 좀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약간 이 보안 이슈가 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생태계가 약간 어떻게 형성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약간 군사용으로도 많이 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메타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이 부분을 이제 향후에 어떻게 해결할지가 약간 문제점으로 숙제로 남아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일단은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무료이기 때문에 규제 부분이나 보안 문제에 있어서 이슈의 해결은 좀 필요해 보이고요. 현재 이제 AT&T나 스포티파이 같은 여러 회사들이 현재 라마를 좀 활용하면서 잘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에 있는 수억 명의 인구가 사용하는 어떻게 보면은 계속해서 AI 시장에서도 선두를 좀 자리할 수 있는 위치에 좀 놓여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좀 듭니다. 6가지 경제 키워드 살펴봤고요. 오늘 본부장님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오늘 아침 빼놓을 수 없는 코인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전 8시 기준입니다. 가장 먼저 비트코인 살펴보도록 할까요? 오늘도 간밤에 훈풍이 불어왔었죠. 현재 비트코인 약 4% 이상 올라서게 되면서 8만 6천 선 드디어 돌파해줬네요. 비트코인이 시장 불확실성으로 인해 단기적으로 매도 압력을 받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더 강한 해지 수단 역할을 하게 될 것이란 분석이 제기되기 때문인데요. 암호화폐 자산운용사 비트와이즈는 급락 후의 급등은 암호화폐 시장에서 일관된 트렌드 중 하나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장기 투자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단기적인 조정은 매수 기회고 지금보다 더 강세장을 확신한 적이 없다고 부연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알트코인의 대장주죠. 이더리움 바로 보도록 할까요? 6%나 상승해줬네요. 2,045달러 선 막 지나갔습니다. 이어서 또 XRP, 구 리플 봐야겠죠. 오늘 이야기를 안 꺼내볼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11% 오랜만에 굉장히 강한 두 자릿대 상승률 보여주게 되면서 2.546달러 선, 2.5달러 선을 드디어 다시 한번 돌파를 해줬네요. 이 드디어 리플에게 좋은 소식이 들려왔기 때문인데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리플에 대한 항소를 취하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었죠. 이 4년간 이어진 지지부진한 법적 분쟁이 마침내 마무리가 된 건데요. 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 CEO는 우리는 이제 가상자산 역사에서 한 장을 덮었다면서 미국을 세계 최고의 가상자산 허브로 만들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리플과 가상자산 업계에 있어서 중대한 승리다라고 거듭 강조했는데요. 테더를 제치고 시가총액 3위를 탈환한 저희 XRP, 구 리플까지 만나봤고요. 자, 그럼 주요 알트코인 가운데 시장의 관심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 8개 코인 이어서 봐야겠죠. 가장 먼저 솔라나입니다. 7.43%, 마찬가지로 오늘 일제히다 빨간불 5% 이상의 강세 기록해줬네요. 솔라나의 경우에는 19만 7,400원 선 막 지나갔는데요. 출시 5주년을 맞이를 했습니다. 이 때문에 창립자들은 첫 번째 블록이 생성된 시점부터 현재 시가총액 640억 달러 규모의 블록체인으로 성장하기까지 여정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고 하는데요. 이 솔라나 블록체인의 확장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계된 최초의 레이어 2 솔루션인 이 솔락시가 곧 출시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솔락시의 공식 출시는 솔라나의 창립 기념일과 맞춰서 이번 주 일요일에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현재 솔라나는 이더리움과 유사한 확장성 개선 단계를 거치지 않았으나 솔락시가 이러한 변화를 주도할 것으로 전망이 되네요. 또 솔락시는 솔라나의 확장성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하는 프로젝트인데요. 이 솔라나가 이더리움과 본격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핵심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아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도지코인 5% 이상 올라가게 되면서 298원, 에이다도 마찬가지로 5%대 강세 보이면서 1,085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또 이어서 바로 체인링크 보도록 할까요? 6.71% 강세 기록했고요. 21,800원 선까지 올라갔습니다. 다음으로 수혜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오늘 일제히 빨간불로 물든 이 주요 알트코인 시장. 현재 7.85% 올라간 3,615원 선 막 가리키고 있고요. 자, 이 수위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자세하게 이슈 살펴볼 텐데요. 미국에서 리플과 솔라나 현물 상장 지수 펀드, 즉 ETF의 신청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가상자산 수위를 기반으로 하는 현물 ETF 신청이 접수됐다는 소식 이전에도 전해드렸었죠. 현재 수위 블록체인 생태계에 등록된 지갑 계정 수는 6,700만 개를 넘어섰는데요. 또 수위 생태계 내의 탈중앙화 거래소 누적 거래량은 700억 달러를 돌파했다고 하네요. 이어서 아발란체 보도록 할까요? 3.16% 오른 28,710원 지나갔고요. 또 스텔라 루멘 6%대 강세 보였습니다. 어느새 425원 선 막 돌파해줬고요. 또 시바이누 현재 2.5% 강세 보이면서 0.0188원 막 가리키고 있네요. 시바이누의 레이어 2죠. 이 블록체인 시바리움이 1,000만 블록 돌파를 눈앞에 두면서 시바이누의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커져가고 있는데요. 이어서 계속해서 빼놓을 수 없는 암호화폐 이슈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이 가상화폐 XRP 발행사인 리플렉스 최고 경영자 브래드 갈링하우스가요, 미국 SEC가 자사에 대한 소송을 철회했다고 밝혔습니다. 갈링하우스는 CEO는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X에 우리가 기다려온 순간이라면서 SEC가 항소를 철회한다고 적었습니다. 이는 리플과 가상화폐 업계 모두의 큰 승리라면서 미래는 밝다, 함께 만들어가자라고 환희를 감추지 않았는데요.
이 리플랩스와 SEC 간의 소송은 가상화폐 업계와 미 규제 당국 간의 대표적인 소송으로 꼽혔었죠. SEC는 지난 2020년 12월 리플랩스가 XRP를 증권으로 등록하지 않고 판매했다면서 20억 달러에 달하는 과징금 부과와 함께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는 업계에 대한 당국의 본격적인 규제 돌입을 의미한 것이었는데요. 하지만 SEC 측의 항소로 XRP의 증권성 여부는 상급 법원으로 넘겨졌는데 이를 철회하기로 한 거죠. 이 SEC의 소송 철회 소식이 알려지면서 XRP 가격은 급등했습니다. 미국 미네소타주의 제레미 밀러 상원의원이 새롭게 제안한 법안에 의해서 미네소타주가 암호화폐 분야에서 선도적인 입지를 확보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지난 19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포스트에 따르면 밀러 의원은 미네소타 비트코인법을 발표했는데요. 이 법안은 주 금융 환경과 투자 선택을 확대하고 또 지불 방법을 근대화하고 주민들에게 새로운 금융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죠. 밀러는 암호화폐가 투자, 또 글로벌 화폐, 인플레이션 해지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는 디지털 자산이라면서 이번 제안은 미네소타주를 암호화폐 분야에서 미국 전역의 선구자로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비트코인 등의 암호화폐로부터 투자 이익이 주 소득세에서 면제되고요. 또 주민과 기업이 이 신흥 금융 분야를 탐구하는 동기가 돼 혁신을 장려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미국 내 다른 주들 역시 유사한 법안을 추진 중에 있고요. 또 텍사스주는 주 관리의 비트코인 준비금을 창설할 계획입니다. 뉴햄프셔주와 콜로라도주, 유타주 등 20개 이상의 주가 비트코인 가상화폐 관련 법안을 도입하고 있죠. 온체인 분석 플랫폼인 아르테미스와 듄의 공동 보고서에 따르면요. 활성 스테이블코인 지갑은 1년 동안 50% 이상 증가했습니다. 2025년 스테이블코인 현황, 공급, 채택 및 시장 동향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2월부터 2025년 2월까지 활성 주소가 1,960만 개에서 3,000만 개로 증가했는데요. 이는 전년 동기 대비 53%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온체인 분석 플랫폼은 이러한 확장이 사용자의 참여 확대를 시사한다고 밝혔고요. 또 보고서는 2024년에 스테이블 코인이 전통적인 금융과 또 암호화폐 사이의 다리로 부상하여 디지털 금융의 중요한 구성 요소가 되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기관 채택의 증가 외에도 이 결제 및 디파이에서의 스테이블 코인의 사용 증가와 접근성 확대가 스테이블 코인 활성 주소의 성장을 촉진하는 이유 중의 하나로 언급됐습니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비트코인 준비금 법안이 새롭게 등장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 상원은 비트코인 준비금 법안 SB 327을 새롭게 발의했는데요. 이는 지난번 하원에서 제안된 HB 92와는 다른 새로운 법안입니다. HB 92와 마찬가지로 SB 327 법안 역시 이 주 재무부 장관의 공공자금의 최대 10%를 비트코인에 투자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골자인데요. 세부 사항을 보자면 주가 구매한 비트코인은 멀티시그 콜드 스토리지를 통해 보관되며 보유금 증명은 매월 실시됩니다. 또 SB327에는 심각한 재정 위기가 아니라면 비트코인 판매를 제한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파이네트워크가 원래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이중 인증 기능을 도입했습니다. 이는 파이코인의 메인넷 이전을 앞두고 사용자의 자산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인데요. 하지만 파이코인의 가격은 최근 23% 하락하면서 시장의 압박이 지속되고 있고요. 향후 토큰 락업 해제 일정이 예정돼 있어 추가 변동성이 예상되는데요. 파이네트워크 코어팀은 이 FA 기능이 사용자 계정과 월렛을 무단 접근으로부터 보호하며 파이코인이 올바른 소유자에게 안전하게 이전될 수 있도록 설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요, 특히나 이 초기 마이그레이션 이후에 14일 동안 보류 기간 동안에 필수적으로 적용이 되면서 사용자가 2FA 절차를 완료하지 않으면 해당 코인은 마이닝 앱으로 반환됩니다. 반면 2FA 인증을 성공적으로 완료한다면 문제없이 메인넷으로 전송이 가능해지게 되는 건데요. 보도에 따르면 이러한 보안 강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파이코인의 시장 상황은 여전히 불안정합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 파이코인은 23%가량 하락하면서 시가총액이 80억 달러 이하로 떨어졌고요. 또 암호화폐 순위도 11위에서 16위로 밀려났습니다.
거래량의 증가도 주목할 만한 요소죠. 이 파이코인의 거래량은 6.85% 증가했고요. 이는 투자자들이 향후 가격 변동성을 주목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마이그레이션 과정과 2FA 요구 사항이 가격 변동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 것이죠. 지금까지 암호화폐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네, 3월 20일 목요일 우리 시장 개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전히 시장 안에서 흐름이 좀 나쁘지 않게 견조하게 잘 버텨주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개장하기 전에 오늘은 어느 쪽을 보면 좋을까 고민해 볼 텐데요. 먼저 반도체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반도체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삼성전자도 그렇고 SK하이닉스도 증권사에서 보는 시각들도 많이 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전에 모건 스탠리 쪽에서 반도체 관련해서 겨울론을 꺼내들면서 급락세를 면치 못했던 기억 아마 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봄이 찾아오면서 반도체에 대한 시각도 함께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어제장에서 주주총회도 열렸고요. 굉장히 긍정적인 코멘트 많이 나왔습니다. HBM3 12단이나 HBM4에 대해서도 늦어도 하반기에 양산하겠다라고 이야기하게 되면서 생즉사에 대한 표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모습들도 함께 보이기도 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모건 스탠리 쪽에서 7만 원까지 그리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23만 원까지 높여 잡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다만 국내 증권사에서 올려잡은 TP가 훨씬 더 높다라는 부분도 함께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제장에서 SK하이닉스는 새로운 소식도 있었습니다. HBM4 12단에 대해서 샘플을 양산할 수 있다라는 소식이 좀 같이 전해지기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고객사에 제공하게 되면서 하반기부터는 양산 준비의 마무리에 들어갈 것으로 확인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주에 있는 M15X 장비에 대해서도 반입 시기를 2달 정도 앞당긴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HBM 밸류체인 단에 있는 장비주들도 함께 챙겨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일단은 레거시 단에 대해서 회복세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반적으로 D램은 생산에 대해서 양은 줄어들고 있고 수요가 높아지게 되면서 가격도 같이 오름세를 현재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낸드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또 양을 늘릴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또한 낸드 값도 상승할 수 있다라는 우호적인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GTC에서 유리기판이나 액침 냉각에 대한 코멘트는 따로 없었지만 유리기판과 관련된 삼성전기에 대한 내용이 있어서 유리기판 주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삼성전기가 일단은 시장 안에서 어제는 좀 중심이 돼서 이끌어가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유리 인터포저랑 코어 기판 기술을 개발하겠다라는 소식을 내놨습니다. 2분기 되면 AI 서버 고객으로 일단 시생산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더불어서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어제장에서 소형 전고체 전지에 대한 코멘트도 같이 내놓는 모습이었습니다. 내년을 양산을 목표로 지금 잡고 있는 것 같고요. 올해 하반기부터는 일단 본격적으로 설비 투자에 나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원전 쪽도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이 전력 설비 쪽이 조방전 대비해서는 좀 더 약하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 이미 조정세를 겪은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이 있을 수 있을지 좀 체크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다만 어제장에서는 한수원 쪽에서 네덜란드에서 원전을 수주하는 거에 있어서 포기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일단 현재는 웨스팅하우스랑 프랑스에 있는 EDF만 딱 이렇게 두 가지 정도만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체코 원전이랑 SMR 개발에 조금 더 집중하겠다라는 이야기를 남기긴 했습니다. 다만 이제 네덜란드 시장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포기한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좀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도 함께 챙겨보시면 좋겠고요. LNG 추가적으로 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지금 계속해서 추구하다 보니까 철강이나 아니면 강관주들 좀 같이 강세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어제장에서 추가적으로 나온 소식 보면요. 단독 뉴스긴 합니다만 여기에 들어가는 철강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다라는 기사가 보도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 안에서 철강주의 흐름은 또 어떨지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다만 이제 관세 면제라 하더라도 단독 뉴스이기 때문에 뉴스 플로우 체크는 조금 더 해보셔야 된다라는 부분도 함께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어제 시장 안에서 뜨거웠던 키워드 그리고 섹터 함께 살펴봤고요. 본격적으로 개장 준비하러 가보겠습니다. 네, 3월 20일 목요일 개장까지 약 7분 정도 남은 상황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부터 좀 체크를 해봐야겠죠. 바로 그 3대 지수 모두 다 그래도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바로 간밤에 FOMC 회의가 있었습니다. 예정대로 금리는 동결이 됐습니다. 하지만 파월 의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없다라는 말을 하면서 좀 더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했기 때문인데요. 시장은 조금 더 안도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도체 엔비디아 쪽으로도 좀 수급이 쏠리면서 강한 상승 흐름이 같이 나왔습니다. 어제 우리 장도 다시 한번 좀 살펴보자면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 좀 다 상반되는 흐름이었습니다. 코스피에서는 3거래 연속으로 상승세가 이어졌는데요. 반도체 쪽으로 역시나 수급이 들어오면서 좋은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강한 상승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코스피 시장에선 좋았지만 코스닥은 좀 하락폭이 깊었습니다. 바이오주 쪽으로 막판으로 갈수록 점점 하락폭이 더 깊었었는데요. 오늘은 과연 어떻게 출발할 수 있을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상 체결 지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은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상승 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뉴욕 증시에서 3대 지수 모두 다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요. 그래도 파월 의장의 발언으로 인해서 조금은 훈풍이 든 모습입니다. 시장은 안도하는 모습이 이어갈 것으로 보이고요. 우리 시장에서도 그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피 0.8% 상승하면서 2,649포인트 지나가고 있고요. 지나갈 것으로 예측하고 있고요. 코스닥도 0.06% 소폭 상승이지만 그래도 빨간불을 켜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738포인트 지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740포인트 안쪽이지만 오늘은 조금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좀 기대를 하면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 코스피 1위부터 5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반도체 투톱이 좀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전자 1.7% 상승하면서 59,500원 선 지날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요. 오늘은 과연 6만 원 선을 터치해 줄 수 있을지 기대해 보시고요. 또 SK하이닉스 또한 1.46% 상승하면서 20만 닉스를 넘어서서 28만 500원 선, 지금 20만 8,500원 선 지금 지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삼성전자의 주주총회가 있었죠. 좀 경쟁력을 확보하겠다. 그리고 뭐 인수합병도 더 늘리겠다라는 적극적인 의미를 좀 더 추진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반도체 쪽으로 오늘 더 수급이 쏠릴 수 있을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LG에너지솔루션 어제 상승불 키면서 마감을 했었는데 오늘도 역시나 강한 상승으로 함께해 줄 것으로 보입니다. 0.7% 상승하면서 지날 것으로 보이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지금 보합권에서 출발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보겠습니다. 현대차는 0.25% 소폭 상승하면서 그래도 좋은 흐름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도의 전기차 판매량이 좀 좋다라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함께 좀 전기차 쪽으로는 수급이 쏠릴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코스피 6위부터 10위 조금 혼조세 보이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좋았지만 기아는 하락 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1.03% 하락 출발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무래도 기아에서는 배당락리로 인해서 조금 하락폭이 깊었었는데 오늘도 그 하락이 이어질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하지만 셀트리온 오늘 0.3% 상승하면서 출발할 것으로 보이고요. 역시 삼성전자 우선주 또한 오늘 1% 넘게 상승하면서 좋은 흐름 보여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연일 좀 잘 갔던 흐름이 이어졌었죠. 또 전일에는 52주 신고가를 터치하기도 했었는데 어제장에는 소폭 쉬어가는 모습이었지만 그래도 보합권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이버는 1.68% 상승하면서 역시나 네이버 쪽으로도 오늘 훈풍이 함께 깃들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부터 5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바이오주 쪽으로 좀 수급이 빠지면서 하락폭이 좀 깊었었는데요. 오늘은 다시금 올라와주는 모습입니다. 어제 그래도 좀 숨고르기를 한 탓일까요? 알테오젠 0.7% 상승하면서 42만 2천 원 선 지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가 아무래도 바이오주에게는 굉장히 좋은 계속 이슈가 되는 주간입니다. 이 승인이 되냐 마냐, 정말 앞으로의 퀀텀 발표가 되냐 마냐에 대한 중요한 이슈가 있는 것만큼 오늘은 그래도 관망세가 아닌 0.7% 상승하면서 출발할 것으로 보이고요. 반면에 HLB 어제 빠졌었는데 오늘도 조금은 하락하면서 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2.5% 하락하면서 7만 100원 선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HLB 또한 지금 간약 신약에 대한 승인을 지금 앞두고 있는 만큼 조금은 관망세가 짙은 것으로 보입니다. 에코프로 그룹주들 오늘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1.5% 상승하면서 2차 전지주 쪽으로는 다시 훈풍이 깃든 걸까요? 에코프로 오늘 끝까지 이 상승불을 켜줄 수 있을지 지켜봐 주시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보합권입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 살펴보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혼조세 보이는 가운데 코오롱 티슈진 연일 계속해서 잘 갔던 탓일까요? 6위까지 올라왔었는데요. 오늘은 보합권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삼천당 제약, 바이오주 쪽으로 조금 숨고르게 하는 만큼 어제 조금 쉬어갔었는데 오늘 3% 빠지면서 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삼천당 제약 체크해 보시고요. 휴젤은 0.45%, 리가켄바이오도 0.39% 그래도 상승하면서 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클래시스, K뷰티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과연 잘 가줄 수 있을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보합권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우리 시장 문 열고 잠시 후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3월 20일 목요일 우리 시장 문 힘차게 열었습니다. 어제 종가상으로 양시장은 엇갈리면서 마무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피는 대형주 위주로 강세를 좀 보였습니다. 특히 반도체 시장, 반도체 투톱이 이끌어가는 시장이었는데요. 이전에 겨울론을 이야기했었던 모건 스탠리가 봄을 맞이해서인지 봄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을 내놓으면서 전반적으로 지수 상승을 같이 견인해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 코스닥은 대형주 위주로 알테오젠이나 레인보우 로보틱스 위주로 좀 빠지게 되면서 지수 자체적으로도 약세를 좀 보였는데요. 오늘 시장 흐름은 어떤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연아 앵커입니다. 네, 3월 20일 목요일 우리 시장 문 열었습니다. 어떻게 출발할 수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상승 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0.74% 상승하면서 코스피 2,648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0.64% 상승하면서 743포인트로 출발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래도 예상 체결 지수에서는 740포인트를 못 지켜줬었는데 지금 상승하면서 조금은 넘어선 모습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업종별 등락률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입니다. 오늘 화학 쪽으로 강한 모습 체크가 됩니다. 1.42% 강한 흐름 보여지면서 그래도 코스피 전반적으로 조금 훈풍이 들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뉴욕 증시에서 계속해서 좀 상승세를 보였고 시장이 안도하는 모습이 그대로 나타난다라는 점을 체크해 볼 수가 있었는데요. 음식료품으로도 여전히 좋습니다. 삼양식품, 황제주로 등극하기 위해서 달려나가는 모습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도 0.65% 상승하면서 좋은 흐름
흐름 이어지고 있고요. 또 오리온 쪽으로도 계속해서 훈풍이 들고 있죠. 이 점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섬유 의복 쪽으로도 0.33%, 종이 목재는 소폭 상승합니다. 0.02%, 의약품 쪽으로도 오늘은 좋습니다. 0.32% 상승하면서 전반적으로 좋은 흐름 보여졌습니다. 이어서 다음 장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피 여기서는 철강과 금속 그리고 전기전자 쪽으로도 강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먼저 전기전자, 바로 반도체 투톱이 있는 것만큼 이 반도체 쪽으로도 오늘 계속해서 수급이 좋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0.25% 상승하며 지나고 있고요. 철강과 금속 쪽으로도 0.43% 상승하면서 좋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비금속 광물과 기계 쪽으로는 0.36%, 0.89% 상승하면서 그래도 코스피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좀 강한 상승 흐름과 또 외국인이 도와줄 수 있을지도 계속해서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운수 장비 쪽으로는 지금은 소폭 쉬어가는 모습도 체크해 주시죠. 그럼 이어서 코스닥 업종별 지수 등락률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닥도 지금은 좀 강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상승 출발을 했던 만큼 지금은 금융 쪽으로는 좀 좋은 모습인데요. 금융 쪽으로는 아무래도 경기 방어주이니만큼 시장에 대한 좀 안정감과 함께 금융주들도 오늘 상승하는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1.46% 상승하면서 지나고 있고요. 유통 쪽과 제조 쪽 0.4와 0.5% 안쪽으로 함께 또 상승하는 흐름도 이어집니다. 건설 쪽도 소폭 상승하고 있는데요. 기타 서비스로는 오늘은 조금은 쉬어갈 수 있다는 점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어서 또 살펴보겠습니다. 네, 코스닥에서는 지금 현재 화학 쪽이 가장 강한 걸로 체크가 됩니다. 0.92% 상승하면서 좀 화학 쪽으로 같이 2차 전지조 쪽으로도 강할 수 있다는 점 체크해 주시고요. 출판 매체 쪽으로는 0.48% 하락하면서 지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주 좀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계속 있다 보니까 매체 쪽으로는 소폭 하회할 수 있다는 점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섬유 의료와 종이 목재 그리고 음식료 담배 쪽으로는 0.2에서 그래도 종이 목재 쪽으로는 소폭 상승하면서 그래도 좋은 흐름 보여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코스피 시가총액 1위부터 5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나 좋은 흐름 보여지고 있는데요. 코스피 반도체 쪽으로 반도체 투톱 오늘도 좋습니다. GTC 2025가 계속해서 열리고 있고요. 엔비디아에서 젠승화 CEO가 기조 연설을 하면서 조금 더 HBM4에 대해서 양산을 빠르게 늘리겠다라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SK 하이닉스도 HBM4에 대한 양산을 1년 정도 앞두고 빨리 양산을 시작하겠다라는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었는데요. 아무래도 계속해서 이런 공급 계약에 대해서 서두르고 있는 만큼 이번에도 훈풍이 깃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전자 1.7% 상승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도 1.46% 상승하고 있습니다. 특히 모건 스탠리에서 이 삼성전자를 SK하이닉스보다 조금 더 빨리 좀 더 상향할 수가 있다라는 리포트를 내놨습니다. 이런 긍정적인 전망까지도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보겠습니다. 1.2% 상승하면서 좋은 흐름 이어지고 있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0.4%로 그래도 빨간불 켜줬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대차는 보합권에 머물고 있다는 점 체크해 주시죠. 이어서 6위부터 10위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우선주가 지금 6위로 올라왔습니다. 아무래도 삼성전자 계속해서 좋은 훈풍이 깃든 만큼 지금 1.59% 상승하면서 지나고 있다는 점 체크해 주시고요. 셀트리오 오늘 좀 쉬어갑니다. 기아는 연일 좀 쉬어가는 흐름 이어지고 있는데요. 0.82% 지금 하락하고 있다는 점 체크해 주시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아무래도 계속해서 좀 잘 갔던 탓일까요?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1.32% 하락하면서 지나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소폭 반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스닥 1위부터 5위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닥입니다. 어제 바이오주 쪽으로 아무래도 좀 숨고르기를 했던 만큼 오늘은 좀 강하게 계속해서 잘 가는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부 다 빨간불 켜고 있는 거 보이실 텐데요. 알테오젠 0.2% 상승하면서 그래도 어제보다는 오늘 더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지금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에코프로 그룹주들 역시나 오늘 좋습니다. 0.89%, 에코프로도 1.6% 상승하면서 에코프로 쪽으로 조금 더 힘이 강한 모습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LB 지금 예상 체결가에서는 조금 쉬어가려나 싶었는데 지금 반등으로 올라왔습니다. 0.14% 소폭 상승하면서 그래도 오늘은 좀 좋은 모습 보여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에는 아무래도 이 FDA의 승인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이슈도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금 0.97% 상승하면서 좋은 흐름 보여지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코오롱 티슈즈 지금 6위로 올라와 있죠. 그래서 0.5% 오늘도 상승 흐름 이어지면서 코오롱 티슈진에게는 그래도 계속해서 훈풍이 든 모습 체크해 보시고요. 삼천단 제약 쪽으로는 쉬어가는 듯 했는데 지금 소폭 상승하면서 올라왔습니다. 0.06% 상승하고 있습니다. K뷰티 계속해서 그래도 인기가 있는 걸까요? 클래시스가 지금 현재 0.8%로 조금은 올라온 모습 체크해 보실 수가 있고요. 휴즈헬과 리가켄바이오는 오늘은 지금 숨고르게 하면서 보합권에서 지나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히트맵 열어서 자세한 종목별 흐름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혼조세 보이고 있는 가운데 그래도 강한 종목들은 강합니다. 지금 반도체 쪽으로는 계속해서 그래도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체크가 되는데요. 먼저 전자기술 쪽으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JP모건에서 아무래도 지금 삼성전자 쪽으로는 SK하이닉스보다는 조금 더 상향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한 만큼 삼성전자 1.88% 상승하면서 지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도 1.22% 상승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하락불을 켜주고 있는 쪽이죠. 바로 방산주 쪽. 아무래도 좀 오늘은 계속 쉬어가고 있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2.9% 하락하고 있고요. 하나 시스템 어제 또 굉장히 잘 갔고 52주 신고가까지 터치하기도 했었는데 하나 시스템 오늘 5% 빠지고 있습니다. 이 점 체크해 주시고요. LIG 넥스원도 지금 현재 3% 하락하고 있고 한국우주도 2.8% 하락하면서 방산주 쪽으로는 조금은 쉬어가는 흐름 이어지고 있다는 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음 섹터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제조업 쪽 보겠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그래도 2차 전지주 쪽으로 조금은 반등을 시도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LG 에너지 솔루션 지금 1.21% 상승하면서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오션 굉장히 또 잘 갔습니다. 지금 하나오션 지금 투자자들은 계속해서 잘 가는 흐름 때문에 언제 또 팔아야 하나 이런 고민이 들 시점인데요. 오늘은 차익 실현이 좀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2.12% 하락하면서 지금 현재 지나고 있다는 점 체크해 주시고요. 현대중공업 쪽으로도 1.7% 하락하고 있고요. 또 한국조선해양 쪽으로도 1.6% 하락하고 있습니다. 방산뿐만이 아니라 오늘은 조선 쪽으로도 좀 쉬어가는 흐름이 있다는 거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중공업 또한 1.5% 빠지면서 조선주 전반적으로는 좀 숨고르기 장세에 들어갔다라는 점 체크해 주시고요. 연일 잘 갔었던 현대로템 또한 오늘은 4% 빠집니다. 좀 수급이 반도체 쪽으로 많이 쏠리고 있는 만큼 조선이나 방산 쪽으로는 오늘은 쉬어갈 수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서 오늘의 투자 전략 잘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 시장 상황 알아봤습니다.
네, 계속해서 캐스팅콜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IS 김태성 본부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FOMC 잘 마무리하고 오늘 시장 문 열었습니다. 일단 시장은 강보합 수준에서 흘러가고 있는데 수급으로 봤을 때는 외국인이 조금 빼고 있긴 한 것 같아요. 다만 선물 쪽에는 그래도 플러스권 찍혀는 있거든요. 전반적인 분위기 어떻게 해석을 좀 해야 될까요? 일단 우리나라 증시가 어제 사실 전전일 미증시 빠진 것 대비해서는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이면서 먼저 올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마감한 미증시만큼 오르지 못한다 그래서 섭섭해할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시장에서의 이제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고 있다라고 전 설명드리고 싶어요. 특히나 기존의 주도주에서 약간의 차익 매도라든지 실망 매도 물량이 나오는 상황. 그동안에 좀 처져 있었던 쪽에서의 지금 수급의 이동이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는 오늘 많은 투자자분들이 지수를 체크를 하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섹터별로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 그리고 이제 그 변화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잘 체크를 하시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도 전반적인 분위기가 나쁘지 않다. 좀 체질이 좀 변하고 있다라는 긍정적인 말씀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특별한 모멘텀이 있는 시장은 당장은 아니라서요. 화요일에 의료 AI 리포트 나오면서 관련주들 굉장히 잘 갔고 네. 어제 오리온이랑 SM 관련된 엔터 리포트 나오면서 엔터주나 음식료주도 흐름이 괜찮았단 말이죠. 그러면 실적 시즌 마침 또 앞두고 있으니까 지금 이 구간에서 투자 전략을 세울 때는 리포트 긍정적으로 나오는 종목들도 꼭 체크를 좀 해보면 어떨까요? 당연히 좋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리포트가 나오게 되면 갭상승. 그러니까 우리가 사기도 전에 먼저 움직이는 종목군들이 다수가 많이 보여요. 그래서 공격적으로 쫓아갈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지금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쫓아갈 수 있는 종목과 쫓아가지 말아야 될 종목을 저는 어떤 기준으로 지금 말씀드리고 싶냐면 네. 결국 이제 분기 실적이 전년도 대비, YOY 대비 혹은 MOM 대비 저는 두 자릿수 이상 상승한 종목이라면 영업이익 기준으로 두 자릿수 이상 상승한 기업이라면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쫓아가도 하지만 이제 작년과 현재 수준이 비슷한 상황, 엇비슷하게 나온 실적을 보여주는 기업이라면 쫓아가기보다는 조금은 기다려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 한번 드리고 싶어요. 예로 지금 JP모건이라든지 골드만삭스 쪽에서 반도체에 대한 리포트 굉장히 네. 많이 나오잖아요. 이쪽은 쫓아가봐도 괜찮죠. 왜냐하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작년 이맘때 반도체 겨울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판매량을 저조하게 봤었고 네. 디램이라든지 레거시 쪽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신이 있었어요.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는 반도체가 어려울 것이다라는 평이 많았었던 상황. 하지만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그 사이에 AI 데이터 센터가 갑작스럽게 올라오고 있고 또 1년 뒤인 오늘 보니 레거시 쪽에 대한 디램의 가격이 그때보다 25% 이상 올랐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실적적인 부분도 그렇고 수급적인 부분도 그렇고 주가의 위치도 그렇고 반도체 IT 쪽은 쫓아가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또 한 가지 고민은 삼성전자를 살 거냐, SK하이닉스를 살 거냐, 그러니까 대형주를 살 거냐, 네. 아니면 반도체 소부장주를 살 거냐. 아마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고민을 하실 것 같아요. 왜냐, 삼성전자가 지금 6만 원 코앞에 있죠. 네. 6만 원 맞고 또 밀리는 거 아닐까라는 걱정도 있고요. 또 이제 삼성전자를 사게 되었을 때 만약 삼성전자가 여기서 3% 5% 더 오른다면 반도체 소부장은 최소 20%, 그렇죠. 많게는 3, 40% 오를 텐데 도대체 어디를 봐야 되느냐 이제 고민이 많은 시점일 것 같은데 우선 우리나라 증시에 아직까지는 외국인의 수급이 크게 개선되지 않기 때문에 저는 반도체 소부장주들에 대한 변동성을 먼저 체크를 하는 게 맞다. 왜냐,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와 같은 대형주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외국인들의 수급이 장 출발과 함께 대량으로 들어와야 돼요. 어제처럼. 근데 이제 오늘처럼 출발과 함께 약간의 방향성을 모색하는 날에는 사실 대형주의 추가적인 상승세 점심 먹고 왔는데 외국인이 사주면 나올 수는 있죠. 근데 이제 그것보다도 지금 당장은 어떻게 보면 소부장 쪽에 조금 더 집중을 하는 게 더 나은 선택지가 될 수 있겠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개장하고 나서 수급이 어느 정도로 찍히는지도 어떻게 보면 좀 중요한 갈림길을 체크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지표가 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리포트 얘기 나왔으니까 어제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오리온이라서 요거 차트 한 번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리온 같은 경우에는 어제 음식료가 전반적으로 잘 갔고 우양 같은 약간 추억의 종목들도 네. 강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체크해봤을 때도 나름 흐름이 좀 이 섹터 자체적으로 나쁘지 않은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리가캠 그때 인수한다고 했을 때 급락했던 그 구간이 한 11만 7천 원, 8천 원 요 정도인데 네.
지금 거의 그 가격 상승하면서 원위치로 지금 돌려놓은 상황이에요. 그러면 미국도 뭐 소비재나 경기 방어주 강세 보이니까 이쪽도 우리 시장 안에서 같이 영향받으면서 추가적인 상승 이어갈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요? 일단 음식료 하면 가장 대장주는 어디죠? 삼양식품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삼양식품이 아마 이제는 100만 원은 간다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실 수 있는 구간이에요. 그러면 삼양식품이 가게 되면 오리온, 농심, 풀무원, 네. 우양과 같은 기업들 충분히 따라갈 수 있다라고 좀 보여줍니다. 이건 단순히 이제 기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내용적으로 보면 시청자분들이 이제는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나는 대장주가 여전히 좋다면 삼양식품이 단연 넘버원입니다. 매출도 그렇고 영업이익도 그렇고 지금 해외 매출 비중도 가장 높고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시장이 나라가 미국이 아니라 중국이나 러시아를 바라보고 계시다면 거기서는 오리온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아, 오리온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매출 나온 것 중에 전체 매출의 65%가 해외 매출입니다. 여기서 가장 높은 나라가 중국이고 그다음이 러시아인데 지금 러시아가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좋은 매출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초코파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만약 이쪽에서 상황이 더 좋아져서 수요가 촉진이 되게 되면 당연히 러시아 쪽에 대한 매출도 늘어나고 있고 또 이제 중국인들도 우리나라 제품들을 지금 많이 사가고 있는 상황, 많이 이용하고 있는 상황 속에 네. 중국 쪽에 대한 매출을 보신다면 오리온이 가장 좋을 수 있다. 이렇게 좀 볼 수는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의 또 궁금증은 이거죠. 제2의 삼양식품이 될 기업은 과연 어디인가? 누구인가? 삼양식품이 불닭볶음면 그러니까 라면 계열로 지금 히트를 친 거잖아요. 그러면 유사한 라면 계열은 또 농심이 강합니다. 신라면. 네, 농심 같은 경우에 신라면도 있고 너구리도 있고 그쵸. 그렇기 때문에 만약 북미라든지 유럽 사람들이 불닭볶음면을 통해서 라면 계열에 지금 익숙해져서 다른 제품을 찾는다라는 관점하에 이제 영역을 확장을 해서 보면 또 그렇게 보았을 때 유리한 기업은 지금 농심일 수 있겠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제가 뭐 삼양식품이 1위, 뭐 다른 기업이 2위, 3위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보시는 기준에 따라서 우선순위 달릴 수 있다. 그러니까 중국 매출은 오리온이 유리하고 같은 라면 계열에서 이제 흥행을 한다면 농심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하는 나오는 그 국가를 기준으로 본다면 오히려 러시아나 중국 쪽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오리온. 그러나 품목별로 본다면 농심 쪽도 유리할 수 있겠다라는 지표를 좀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이번에는 반도체 보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상황은 우호적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레거시도 회복 계속 나오고 있고 이구환신 효과도 일단 전반적으로 지표를 통해서 아마 확인이 가능할 텐데 그러면 본격적으로 지금 반도체에 진입할 시기인 건지 네. 아니면 가지고 있었던 분들이 일단은 어느 정도 수익이 났다면 수익을 좀 짓고 가야 되는 구간인 건지도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가지고 가야죠. 일단 이 가지고 정도 갈까요? 수익으로 만족하시지 않으실 겁니다. 네. 왜냐, 삼성전자 기준으로는 여전히 몰려 계신 분들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월등히 많고 반도체 소부장을 가지고 계셨다 하더라도 이제 막 수익으로 전환되신 분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 현재 구간이기에 저는 반도체 IT는 지금 섣부르게 매도하실 필요는 없고요. 조금은 더 가져가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면서 그러면 어느 쪽에 더 중심을 가지고 네. 더 볼 것이냐. 일단 SK하이닉스도 좋지만 삼성전자에 우리가 이제 기대하는 뉴스들이 더 많죠. 그냥 레거시에 대한 회복도 있겠지만 어제 주총을 통해서 무슨 이야기를 드렸냐면 HBM3E이긴 하지만 네. 빠르면 2분기, 그렇죠. 늦어도 3분기 안에는 엔비디아 쪽으로 납품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SK하이닉스의 HBM4 12단과는 완전히 거리가 멀긴 하지만 그래도 삼성전자가 HBM 시장에 진출을 한다라는 이야기, 여기에 속 시원하게 파운드리에 대한 이야기는 없긴 했지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올해 1분기,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치는 높여잡을 수 있을 만한 레거시 쪽에 대한 반등세가 좀 보였기 때문에 삼성 밸류체인이 조금은 더 유리할 수 있겠다라는 의견 혹은 전공정 관련주들이 상대적으로 더 좋을 수 있겠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면서 전공정 쪽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기업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주성 엔지니어링 오늘도 여전히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박스 상단을 한번 뚫어내는 모습을 좀 보였다가 윗꼬리가 달리고 있는데요. 네. 오늘 이제 처음으로 박스 상단을 돌파하는, 그러니까 역사적인 신고가 영역으로 넘어가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오늘 종가 기준 무렵에 거래량이 이번 주에 가장 높은 거래량을 보인다면 오늘의 상승세가 조금은 더 유지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주성 엔지니어링도 한번 꼭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주성 엔지니어링에 이렇게 가면 같은 전공정 쪽에서 지금 낮은 위치에서 지금 출발을 준비하고 네. 있는 기업이 유진테크이거든요. 유진테크도 지금 여기서 45,000원이라는 가격대를 넘어가게 되면 또 한 번 시세를 낼 가능성도
높은 위치에 지금 잘 안착되어 있어서 유진테크까지 한번 같이 보셨으면 좋겠고요. 주성 엔지니어링과 결이 같은 쪽인 테스. 원익 IPS와 같은 기업입니다. 네. 근데 삼성전자 하면 사실은 원익그룹주 아마 많이들 맞아요, 떠올리실 맞아요. 것 같은데 이쪽이 기술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볼 필요는 이제는 있을 것 같아요. 안 움직여도 너무 안 움직이거든요. 그러면 이건 아마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모를 만한 어떤 이슈도 있지 않겠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약간의 고려 대상이 될 수도 있지 않겠나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거의 이제 전공정적인 것 같고 그렇죠. 이제 삼성 밸류체인의 또 장점으로 삼성전자의 지분이 또 들어간 기업이 하나 있습니다. SNS텍. 아, 네, 블랭크 마스크 국산에 이제 성공한 기업이고 삼성전자의 지분이 약 8% 정도 지금 들어가 있어서 이 기업은 빠질 때마다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이 천천히 모아간다 했었을 때는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블랭크 마스크 쪽에서 또 트랜스지션 쪽은 동지세미캠이 강하죠. 그러니까 동지세미캠도 이제 최근에 이제 굉장히 시세가 바닥권에서 올라오고 있는 상황. 다수의 종목군들이 지금 전고점을 넘어갈 거냐 말 거냐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어요. 그러니까 빠르게 넘어가냐 아니면 여기서 개인 투자자들의 마음을 정말 심리적으로 끝까지 밀어붙인 다음에 네. 올라가냐의 차이일 뿐이지 저는 그래도 우상향할 가능성이 지금은 굉장히 높은 가격대라서 여러분들 포트 상황에 맞게 원하는 종목분들을 한번 잘 펼쳐 놓으시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러게요. 일단은 소부장도 이제는 전공정까지 아이디어를 좀 확장해서 봐야 되는 시기인 것 같고 전고점을 넘느냐 안 넘느냐의 중요한 위치에 있어서 전략은 잠시 뒤에 좀 더 자세하게 체크해 보도록 하겠고요. 그러면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에 대해서 겨울론 이야기하다가 봄을 맞이해서인지 다시 봄 이야기가 나왔어요. 네. 그래서 지금 TP가 삼성전자가 7만 원, SK하이닉스가 지금 23만 원까지 나왔단 말이죠. 네. 물론 삼성전자 7만 원 한 번에 못 갈 거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다만 상단이 어느 정도 열려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합의가 됐다라고 봐야 될까요? 일단 7만 원까지는 저는 어렵다 보고요. 일단 6만 5천 원을 가봐야 알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차트를 보게 되면 사실 이제 시가총액 대형주인 1위 종목을 차트로 좀 설명을 드리는 게 우스울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이제 투자 심리는 무시 못 하거든요. 왜냐하면 동학개미 운동이라고 4, 5년 전에 엄청나게 큰 붐이 일었을 때 많은 투자자분들이 삼성전자로 들어왔기에 네네. 삼성전자도 이제는 기술적으로 여러 가지를 좀 체크를 해볼 필요는 있어요. 주봉과 월봉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 차트로 일봉만 자주 보실 것 같은데요. 일봉보다는 이런 대형주들은 추세를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주봉 또는 월봉을 봐야 되는데 주봉상, 월봉상 강력한 저항대가 7만 원 가기 직전에 6만 5천 원에 지금 물량이 쌓여 있습니다. 여기에 왔을 때 이 6만 5천 원에 쌓여있는 물량을 소화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한 거죠. 첫 번째, HBM. 두 번째, 파운드리. 만약 이게 받쳐준다라는 가정하에 저는 만약 거래량이 붙어주면 7만 원이 문제가 아니라 네. 정말로 8층까지도 저는 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보여지는데 만약 그 구간까지 어찌되었든 저점 매수세라 그래서 외국인들의 힘에 입어서 혹은 기관 투자자분들의 힘에 입어서 올라왔는데 네. 여기서도 우리가 기대했던 두 가지의 뉴스가 명확하게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또 엄청나게 힘들 수는 있거든요. 희망 고문만 하다 끝날 수는 있으니 너무 이제 상단을 높게 잡으시는 것보다는 삼성전자 기준으로는 저는 6만 5천 원으로 잡으시면서 오히려 앞서 제가 제시드렸던 전략, 삼성전자 6만 5천 원 간다고 생각을 하면 반도체 소부장은요. 여기서 더 갈 수 20%, 30% 더 가니까 이쪽에 집중을 하는 게 더 맞지 않겠는가라는 개인적인 의견까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지금 구간에서는 오히려 소부장을 좋은 종목들 위주로 그렇죠. 공략하는 것도 방법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테마 넘어가기 전에 로보티즈 하나만 좀 보고 넘어가 볼게요. 일단 네. 로보티즈가 물분한다고 했기 때문에 LG 엔솔이나 뭐 화학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서 물분 이야기 나오면 사실 투심이 좀 위축될 수밖에 없지 않나 싶어요. 근데 이제 물분 이슈 나오고 나서 리포트를 보면 투자 가치에 훼손 없을 거다. 그리고 이제 새로 나오는 그 회사는 상장 안 할 거다라는 이야기를 좀 하면서 일단 안정을 시키려고 하긴 했었는데 오늘 로봇주 보면은 상장하는 종목이 있어서 그런지 일단은 전반적인 분위기가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투매 현상이 지금 진정됐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지 그럼 계속 가져가도 될지도 고민하실 것 같거든요. 회사의 이야기는 저의 개인적 의견입니다. 비겁한 변명입니다. 하지 말 거라면 처음부터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방법이 물적 분할밖에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확인을 해보면 충분히 인적 분할을 통해서 기존의 주주들에게도 혜택을 좀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만 생각을 한 거죠. 그럼에도 하고 나서 이야기는 뭘 못합니까?
저도 이야기하고 나서 안 가면 죄송하다고 하잖아요. 뭐 그것과 거의 같은 거기 때문에 이거는 네. 무책임한 좀 이야기이기에 앞으로 이제 로보티즈를 바라보는 시선이 굉장히 복잡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공교롭게도 주가 낮을 때 그럼 하지. 하필이면 시장의 시선이 막 로봇주로 쏠릴 때. 그러니까요. 이러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이 우리나라 시장에 중장기적으로 투자하는 게 힘들다라고 말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트라우마가 더 생기는 것 그렇죠.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는 기업을 경영하시는 분들이 좀 잘 우리 투자자분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좀 판단을 해주셔야 되는 중차대한 문제가 아니었나 조금 아쉽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찌되었든 지금 로봇주들이 뭐 로보티즈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좀 쉬어가야 할 때 좀 안 좋은 악재까지 겹치면서 조정을 좀 받고 있어서 로봇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실 때는 저는 감속기 위주로 보는 게 여전히 마음 편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반도체 쪽에서도 항상 말씀드리는 게 국산화에 성공한 기업들이 마지막까지 남거든요. 그리고 이제 로봇주도 마찬가지죠. 제어기 혹은 감속기, 액추에이터 이쪽에서도 결국 국산화한 기업들이 마지막까지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로봇주들, 저도 로보티즈 굉장히 긍정적으로 봤었는데 그러니까요. 당분간은 수심이 이제 저처럼 이렇게 아니 꽂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 많아졌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시간이 좀 필요한 문제여서 저는 SBB테크라든지 SPG와 같은 기업들을 보는 게 더 맞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조심스럽게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장하고 나서는 전반적으로 그래도 플러스권 있는 종목들이 많았는데 지금 보니까 부품단도 그렇고 말씀해주신 SBB테크도 1.3% 하락하면서 전반적으로 오르는 종목의 수가 월등히 좀 줄어든 모습이 지금 확인이 됩니다. 로보티즈는 물분 이야기 나오게 됐는데 일단 오늘 시세는 한 강보합 정도에서 흘러가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로봇주가 빠르게 올라온 만큼 쉬어가야 되는 구간에 왔을 때 마침 또 악재가 좀 같이 겹친 상황이라서 조금 더 뉴스 체크 보셔야 될 것 같고 주가 흐름도 좀 더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오늘 올라오고 있는 테마들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테마로는 반도체 소부장 보겠습니다. 앞서서 우리 본부장님과 함께 반도체 투톱 이야기 많이 했었는데 이제는 좋은 종목들 골라서 소부장도 볼만한 때가 왔다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전략 잠시 후에 점검해 보겠고요. 이어서 두 번째 테마 열어보시죠. 두 번째는 전력기기입니다. 이 조방전 이야기하면서 트럼프 2기 시작돼도 이쪽은 걱정 없다라는 이야기가 너무 많이 있었는데 전력은 상대적으로 조선이나 방산 대비해서 좀 조정을 빨리 겪었죠. 그리고 일단 어제 나온 소식 보면 한수원은 네덜란드 원전 수주 포기했다라는 이슈도 있어서 전력기기가 일단 내러티브는 역시 동일하게 잘 가고 있습니다만 조정을 겪고 다시 올라올 수 있을지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열어보시죠. 2차 전지입니다. 어제는 BYD 쪽에서 뭐 5분 충전하면 400km 주행할 수 있는 충전 관련된 이야기 나오면서 2차 전지 소재단도 흐름 나쁘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제 공매도 시작하면 쇼커버링 물량 들어올 수 있다라는 시각들도 있어서 오히려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다만 이제 어제 나온 소식을 보면은 에코프로 그룹주, 에코프로 BM이랑 프로 같은 경우에는 대차 잔고가 많이 쌓여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내용도 잠시 후에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테마 체크해봤고요. 네. 어느 쪽부터 일단 확인을 좀 해볼까요? 2차 전지부터 좀 말씀을 한번 드려볼까요? 결국에는 어제 장마치고 나온 SK온에 대한 뉴스가 그쵸. 결정적이었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일본의 닛산 자동차 4대 엔진 배터리를 셀을 공급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고 6년간 굉장히 또 많은 수의 엔진 공급을 하겠다라는 뉴스와 함께 오늘 출발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SK온을 가지고 있는 SK이노베이션이 한 7%대 갭상승을 좀 보이긴 했지만 지금 현재 조정이 나오면서 상승분을 좀 반납을 하면서 네. 2% 밑으로 좀 떨어지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긍정적으로 좀 보셔야 될 수 있는 게 2차 전지 혹은 전기차주들의 가장 큰 문제는 앞선 전방 수요에 대한 부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방 수요가 조금은 개선이 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을 만한 뉴스를 오늘 저는 처음으로 접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는 이제 긍정적으로 좋은 점수를 줘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네. 또 그럼 SK온 내에 묶여 있는 기업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에코프로 BM. 그렇죠. 그러니까 네, 에코프로 그룹주들 지금 공매도를 앞두고 2차 전지가 언제 움직일 것인가 많은 타이밍을 좀 재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오늘 나온 이 뉴스가 장 중후반부에 만약 외국인들의 수급 개선이 일어나면서 2차 전지 쪽으로 이제 반등세가 나오게 되었을 때 네.
가장 강하게 나올 수도 있는 섹터가 될 수 있겠다. 일단 출발은 지지부진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자라는 것이 아니고요. 네. 저는 SK이노베이션이 결국 오늘 시장의 중심에 있잖아요. 뉴스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SK이노베이션 기준으로 오늘이 되었든 내일이 되었든 다음 주가 되었든 13만 원이라는 가격대 위로 올라오게 된다면 2차 전지 주들에게는 다시 한번 단기적인 어떤 수급의 이동이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 수급의 이동은 어디서 올 것이냐? 조선과 방산 쪽에서 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한번 움직이게 되면 굉장히 또 강한 연속성을 또 보여줄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까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업황이 좋아져서 장기적으로 좋다라는 게 아니라 그냥 단기적인 이슈로 보시는 거죠? 아직은 단기적으로 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포스코 홀딩스 잠깐 볼게요. 네. 포스코 홀딩스 그동안 언더슈팅했던 이유를 보면 철강도 안 좋은데 2차 전지도 안 좋다 보니까 계속 안 좋아하는 흐름을 좀 유지를 했단 말이죠. 근데 단기적으로 만약에 철강이 좀 좋아지게 된다면 2차 전지가 안 좋다 하더라도 버틸 수 있는 힘이 그래도 조금은 더 오래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럼 밸류를 지금보다는 할증시킬 수 있는 요인이 좀 될 수 있을까요? 충분히 그럴 수는 있을 것 같고요. 일단 포스코홀딩스가 좋지 못했던 이유는 원래 이제 잘해오던 철강만 계속 있었으면 그쵸. 그렇게까지 큰 변동성은 없었을 기업이에요. 하지만 이제 여기 2차 전지가 붙으면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난 2023년도에 엄청나게 크게 상승을 한번 합니다. 그 이후에 좋은 뉴스가 좀 나왔었으면 했는데 좋은 뉴스보다 뭐 홍수로 인해서 포스코 홀딩스가 또 전체적으로 공장이 또 멈추는 네. 악재까지 있었고 더욱 이제 판가가 계속해서 올라가지 못하고 메탈 가격이 하향 안정화가 되고 있다 보니 당연히 포스코 홀딩스는 그때 이제 상승하기 직전의 가격까지 자연스럽게 내려올 수밖에 없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현 시점에서 달라진 것은 우선 2차 전지에서는 없습니다. 냉정하게 보면. 그런데 이제 기존의 철강 쪽에서 이제 수익성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네. 한번 높여볼 수 있는 맞아요. 뉴스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죠. 단순히 이제 중국과 미국과의 싸움에서 수혜를 본다 이것도 있겠지만 지금 LNG 프로젝트라든지 아니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종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새로운 사업 모델들을 우리가 이제 BM이라고 하는데 BM을 좀 확보할 수 있는 그러한 시기가 되다 보니 철강 특히나 이제 포스코홀딩스에 관심을 한번 가져보는 건데 여기에 만약 SK온의 뉴스가 트리거가 돼서 조금 더 포스코홀딩스 쪽으로 이제 긍정적인 투심이 몰아가게 된다면 저는 가격적으로는 한번 35만 원을 넘어서 37만 원까지의 회복도 노려볼 필요는 있지 않겠는가? 근데 이렇게 포스코홀딩스가 가게 되면 네. 왜 가는지 사람들이 체크를 할 겁니다. 철강 때문에 가는 건지. 아니면 2차 전지 때문에 가는 건지. 만약 철강 때문에 간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면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기업은 현대제철. 그리고 2차 전지라고 생각을 해서 본다면 결국엔 LG엔솔이 같이 움직일 수 있겠다는 의견까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움직이는 원인을 분석하고 따라가는 종목도 달라질 수 있다라는 그렇죠. 말씀을 좀 주신 것 같고요. 제가 살짝 언급 드린 것처럼 BM이랑 프로 대차장고 많이 쌓여 있다고 해서 증가한다라고 해서 이거 공매도 준비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거든요. 진짜 가능성 있는 건지 본부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그건 또 꼭 열려봐야 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대차장고가 어느 정도 이제 가늠자는 될 수는 있겠지만 항상 그렇다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상황에서 판단을 하기가 저도 어렵더라고요. 네네. 가격을 보면 여기서 공매도를 한다는 것 자체도 네. 굉장히 무리수일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실제로 보이는 숫자를 보면 공매도를 하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지금 그런 상황이라서 일단 예측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니 미리 선침의 관점으로 선침을 하신 분들은 대응을 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매수를 해서 만약 공매도라고 생각을 하시는 움직임이 나오면 나는 손절을 하겠다 했을 때 손절하실 수 있는 분들은 괜찮아요. 네. 그런데 머릿속으로는 내려가면 손절해야지 했는데 손절 못 할 것 같으시면 아직 하지 마시고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재개 이후에 보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재개하고 나서의 움직임 뚜껑 열어봐야 된다라는 말씀 그렇죠. 주셨습니다. 그러면 소부장 앞서서 이제 말씀 긍정적으로 많이 해주셨습니다. 투톱 좋아졌으면 소부장은 수익률 측면에서 더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좋은 종목들 위주로 봐야 된다라는 말씀 주셨어요. 그러면 기준을 전공정, 후공정으로 삼을 건지 아니면 뭐 삼성전자, SK향으로 삼을 건지 기준은 굉장히 다양할 것 같거든요. 가장 베스트 전략은 어떤 게 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전력기기가 같이 움직였으면 후공정 이야기를 드리려 했습니다. 네. HBM 때문에 올라갈 수 있겠구나. 그런데 전력기기 쉬어가고 있고 반도체 소부장만 움직이는 걸로 봐서는 네. 디램과 레거시 그러니까 삼성전자 밸류체인이 더 유리할 수 있겠다. 플러스 전공정이 더 유리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이제 장 초반에 제가 반도체 이야기를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네. 반도체 이야기를 또 하게 되면 계속 이제 반복일까 봐 네. 다른 섹터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저희가 이제 방송하는 와중에 생각지도 못한 쪽, 그러니까 화장품주들이 오늘 굉장히 빠르게 움직입니다. 대표적으로 뭐 실리콘2도 지금 올라가고 있고, 뭐 네. 코스맥스 한국콜마 이런 기업들도 올라가고 있고, 청담 글로벌도 지금 올라가고 있고, 결국 지금 지수 대비, 그러니까 지수 글로벌 지수 대비 우리나라 지수가 따라가지 못할 때 네. 오히려 화장품이라든지 음식료라든지 의류라든지 이런 쪽이 좀 빠르게 움직이는 것 같거든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보다 반도체 소부장주들의 힘이 약해지니까 네. 어디 쪽에서 지금 시세가 나오고 있느냐? 화장품 쪽에서 나오고 있어요. 결국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날이 풀리고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그런 상황이라서 저는 화장품주들에 대한 관심도도 잊지 말고 꼭 보셔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네. 대신에 이제 그동안에 정말 얄미웠었던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도 보긴 봐야 됩니다. 중국 쪽 붙어서. 네, 보긴 봐야 되는데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에게는 그렇게 썩 와닿는 기업은 그렇죠. 아닐 것 같아요. 아니 그렇게 종목이 많은데 굳이. 그거를 굳이 내가 공략을 해야 돼라고 네. 하시는 분들은 용기 쪽을 보시면 되는데 아. 용기 쪽에는 펌텍코리아도 있고 최근에 SMCG라고 하는 또 신규 상장주도 유리 용기에 조금 더 편향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펌텍코리아는 기존의 플라스틱 용기라든지 튜브 용기 혹은 스틱형에 이제 또 집중이 되어 있는데 SMCG 같은 경우에는 유리 용기에 조금 더 특화되어 있는 기업이고 상장한 이후에 현재 시세 흐름도 좋아서 이쪽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것도 지금은 괜찮은 방법 중에 하나다라는 의견까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소부장에 대한 아이디어로는 디램이나 레거시 단으로 좀 움직이는 것 같으니 전공정 단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화장품도 개장하고 나서 이후로 지금 시각 기준으로는 좀 움직임이 빠르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중국 쪽 관련주들도 괜찮을 것 같고 용기 담을 수 있는 관련 기업들도 함께 주가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본부장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실시간 헤드라인입니다. 엔비디아 CEO 젠슨 황이 AI 칩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고 언급하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주목을 받으며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젠슨 황은 CNBC와의 인터뷰에서 AI 추론 모델과 에이전트가 엔비디아 칩 수요를 증가시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SK하이닉스는 세계 최초로 HBM 6세대, HBM4 12단 샘플을 선보인 바가 있습니다. 삼성 SDI가 장 초반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는 최주선 사장이 자사주를 매입했다는 소식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편 삼성 SDI는 지난 14일 중장기 성장을 위해 2조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이 자회사 SK온에 15조 원 규모의 배터리 공급 계약에 장 초반 강세를 보였습니다. 전날 SK온은 일본 완성차 업체 닛산과 6년간 약 15조 원 규모의 배터리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SK온이 일본 완성차 업체와 계약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를 계기로 글로벌 탑5 입지를 굳힌다는 계획입니다. 화학공업기기 전문기업 판텍이 코스닥 상장을 성공적으로 입성했습니다. 판텍은 일반 청약에서도 6조 원 이상의 자금을 모으며 흥행에 성공한 바가 있는데요. 이날 함께 코스닥 시장에 입성한 TXR 로보틱스 역시 공모가 대비 약 2배로 거래되며 기대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네, 3월 20일 목요일 지금 이 시각 우리 시장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초반에는 그래도 좀 강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지금 이 시각 상황 보여주시죠. 네,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그래도 상승하면서 지나고 있는데요. 장 초반에 강했던 거와는 다르게 지금은 조금 힘이 빠진 모습입니다. 코스피 0.41% 상승하면서 2,639포인트 지나고 있고요. 코스닥은 0.16% 상승하면서 739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한때 그래도 상승으로 출발을 해줬지만 하락세로 돌아섰기도 했는데요. 지금은 그래도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조금 힘이 약해진 이유가 바로 외국인이 돌아와주지 못했습니다. 어제까지는 그래도 외국인의 매수세가 이어졌었는데요. 지금은 외국인이 매도세 보이고 있습니다. 63억 원 지금 매도하고 있고요. 기관만이 지금 홀로 사들이고 있습니다. 12억 원 사들이고 있고요. 개인도 지금 매도 우위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은 여전히 기관과 외국인 동반 매도 우위 계속해서 보이고 있습니다. 기관 479억 원, 외국인은 179억 원 팔아치우고 있고요. 개인만이 사들이고 있습니다. 803억 원 지금 사들이고 있다는 점 체크해 주시죠. 그럼 이어서 업종별 등락률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역시나 음식료품 쪽으로 강합니다. 앞서서도 또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오리온과 삼양식품 쪽으로 계속해서 강한 흐름 이어지고 있는데요. 음식료품줄 1.98% 상승하면서 지나고 있고요. 화학 쪽으로도 오늘 강합니다. 1.25% 상승하면서 좀 2차전 지주 쪽으로도 계속해서 훈풍이 좀 드는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섬유 의복과 또 종이 목재, 의약품 쪽으로는 그래도 조금 소폭 쉬어가는 점 확인해 주시죠. 이어서 다음 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스피 계속해서 좀 혼조세 보이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 강했던 모습을 조금 반납하는 모습인데요. 철강 금속 쪽으로는 여전히 그래도 강한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2.7% 상승하면서 지나고 있고요. 그래도 굳건하게 전기 전자 쪽으로 계속해서 상승을 켜주고 있죠. 0.93% 상승하면서 지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기계와 우수 장비 쪽으로는 좀 하회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운수 장비 쪽 조금 더 힘이 빠졌습니다. 1.54% 하락하면서 지나고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코스닥 업종별 지수 등락률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에서는 금융이 조금 더 힘이 세진 모습입니다. 1.24% 상승하면서 지나고 있고요. 제조와 유통 쪽으로도 오늘 상승불 켜주고 있습니다. 특히 유통 쪽으로는 0.97% 상승하면서 좋은 흐름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건설과 또 기타 서비스 쪽으로는 오늘은 조금은 쉬어간다는 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음 장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닥에서는 그래도 이 부분에서는 조금은 상승불을 켜준 모습이 더 많은데요. 화학입니다. 1.05% 상승하면서 좀 좋은 흐름 보여지고 있고요. 출판 매체 쪽으로는 장 초반에는 좀 약한 모습이었는데 그래도 조금은 힘을 내주면서 상승불로 돌아섰습니다. 0.2% 상승하면서 지나고 있습니다. 종이 목재 쪽으로는 다소 쉬어갑니다. 그럼 이어서 시가총액 부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1위부터 5위입니다. 네, 그래도 반도체 투톱 그래도 빨간불 켜주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조금 더 오른 모습인데요. 삼성전자 1.2% 상승하면서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도 삼성전자가 어제 주주총회가 있으면서 조금 더 경쟁력을 회복하겠다. 그리고 M&A를 통해서 좀 더 추진 계획을 많이 하겠다라는 계획까지 밝힌 상황입니다. 조금 더 훈풍이 든 모습이고요. SK하이닉스 쪽으로도 1.2% 상승하면서 지나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에서도 지금은 상승불 켜주고 있는데요. 오늘은 2차 전지주 쪽으로 그래도 좀 힘이 쏠리면서 조금의 훈풍이 더 깃든 모습입니다. 1.5% 상승하면서 지나고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0.09% 소폭 하회하고 있고요. 현대차에서는 보합권에서 등락을 반복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0.25% 하락하면서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도 현대차에서는 인도의 전기차 판매량이 더 늘었다라는 이야기가 들리기도 했었는데요. 그리고 좀 로봇 기업과 손을 잡으면서 앞으로의 행보에 대한 기대감까지 좀 있는 상황이지만 지금은 좀 하락하면서 이 보합권에서 등락하고 있다는 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역시나 삼성전자 우선주 쪽으로는 계속해서 좋은 흐름 같이 수반하고 있다는 점 체크해 주시고요. 셀트리 오늘 좀 쉬어갑니다. 기아는 연속으로 쉬어가는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1.03% 쉬어가고 있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오늘 방산주 쪽으로는 수급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방산 쪽으로 계속해서 안 좋은 흐름 전반적인 섹터가 지금 하락세를 이어지고 있다는 점 체크해 주시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워낙 또 잘 갔기 때문에 오늘은 2% 하락폭이 깊어졌다는 점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이버도 보겠습니다. 네이버도 0.36% 상승하면서 지나고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1위부터 5위입니다. 네, 코스닥도 좀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알테오제는 1% 하락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역시 에코프로 그룹주들 2차 전지주 쪽으로는 좀 견고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역시나 SK온에 대한 이 15조 원 규모의 배터리 공급 소식이 있었죠. 함께 2차 전지주들 계속해서 좋은 흐름 이어지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에코프로 BM 1.2%, 에코프로도 1% 상승하고 있습니다. 알테오젠과 HLB 그리고 이 바이오주 쪽으로는 오늘도 좀 수급이 좀 쉬어가는 흐름입니다. HLB도 1.9% 하회하면서 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도 보겠습니다. 네, 코오롱 티슈진 오늘 좀 강하게 올라왔습니다. 어제는 좀 쉬어가는 듯 했었는데요. 그래도 코오롱 티슈진 다시 3%로 올라오면서 좋은 모습이고요. 바이오주 쪽으로 그래도 치료제 승인이 지금 앞두고 있는 만큼 계속해서 호재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휴젤, KT, K뷰티, 클래시스 쪽으로도 계속해서 좋은 흐름 보여지고 있는 점. 휴젤 1%, 클래시스도 2% 좋은 흐름 보여지고 있다는 점도 체크해 주시죠. 마지막으로 힙트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업종별 등락률 전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네, 히트맵 보시면요. 전체적으로 좀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역시 제조업 쪽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방산주 쪽으로 그리고 조선 쪽으로는 오늘은 쉬어가는 흐름이 좀 깊습니다. 가장 먼저 현대로템 어제까지만 해도 52주 신고가를 좀 터치하기도 했었는데 오늘 4% 하락폭이 더 깊은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한국 조선해양 쪽으로도 오늘 4% 함께 또 낙폭이 깊습니다. 이 점도 체크해 주시고 현대중공업도 3%, 하나오션도 4%로 좀 전반적으로 조선과 방산 쪽으로는 많이 또 폭이 낮아졌다라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대모비스는 그래도 오늘 1.6%로 상승불 켜주고 있습니다. 오늘 장 끝날 때까지 투자 전략 잘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 시장 상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오늘 우리 양시장은 강보합 수준에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동안 빠르게 올랐다라는 부분을 생각해 본다면 오늘 시장도 그래도 잘 버티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유한양행이랑 또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임상 3상 관련해서 ELCC 초록 20일 기준으로 공개될 예정입니다. 이 부분도 함께 체크해 보시고요. HLB 같은 경우에는 오늘 아침에 나온 공식 블로그 보니까 HLB FDA 승인과 관련해서는 내일 아침 유튜브를 통해서 공개할 가능성 높다. 라고 하니까 이 일정도 같이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내일 더 다양한 소식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